우리가 엘든링을 6일 동안 했지. 출시 날로부터 6일간 되게 열심히 달려서 엔딩을 본 상태. 근데 게임을 하는 중에 커뮤니티는 상당히 이번 DLC 난이도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가 됐던 것 같아. 항상 DLC는 본편보다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보스 난이도가 높다 이 부분만 가지고 이런 논란이 나오는 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럼 도대체 왜 유독 이번 DLC에서 그런 논란이 나오는 걸까? 진짜 프롬이 실수해서 아니면 많이 만들던 팀이 바뀌어서 못 만들었다 이런 형태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기는 해. 1차적으로는 일단 왜 이번 DLC는 이렇게 난이도 관련해서 욕을 먹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봅시다. 옆에서 6일간 함께 지켜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보스가 사자무 아니에요? 거기서 카메라 워크가 너무 노골적으로 좀 느껴졌어요. 카메라 워크뿐만 아니라 돌풍, 서리, 번개 이런 걸로 시야를 어지럽혀서 잘 분간이 안 가도록 하고 옷도 약간 너덜너덜한 걸 입어서 동작이 잘 구분이 안 되고 그게 이제 유저들이 프로게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거지. 옛날에는 그냥 막연하게 이제 느끼고 넘어갔던 것들이 얘네 이런 걸로 계속 장난치네? 이런 거를 좀 분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고 근데 그거 좀 노골적이라고 느꼈어요. 렐라나는? 렐라나도 불꽃으로 확 가리면서 불꽃 뒤에서 슉 들어오잖아요. 그런 게 좀 노골적이라고 느꼈고. 근데 이제 조금 실드 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존 소울에서도 그런 식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보스들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 근데 왜 이번 DLC에서만 유독 더 그 부분들이 강조돼서 욕을 먹고 있는 걸까라는 거지. 일단은 유저가 300만 명인 게임과 2,500만 명인 게임에 차이가 있잖아요. 2,500만 명이 게임을 하면 그 중에서 욕을 하는 사람의 수도 더 늘 수밖에 없고 일단 전체적인 유저 수가 늘어났다. 다크 소울 3까지만 해도 매니악한 게임의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던 영역이라면은 엘든링에서 이제 워낙 대박이 나면서 넓은 유저층들이 반응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극렬하게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의견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 나도 물론 어렵게 게임을 했어. 근데 이제 내 경험을 베이스로 하면 안 되니까 유독 많이 어렵다라는 평가를 받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논리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했어.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확실히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요소가 도처에 즐비하게 널려 있어. 난이도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팩트다. 그럼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볼까? 이 사악함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DLC 지역을 딱 넘어가잖아. 초기 동굴을 나오고 나면은 되게 넓은 평원이 쫙 펼쳐지면서 DLC 지역에 내가 입성했구나 라는 느낌을 딱 받잖아. 이 DLC 지역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경험,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야. DLC라는 이 새로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알게 하는 첫 인상이라는 게 각인이 되게 된단 말이야. 엘든링 보편으로 치면은 초기 튜토리얼 동굴을 딱 벗어나서 문을 열고 딱 나오면은 광활하게 엘든링의 넓은 지역이 쫙 펼쳐지는 그 본토인 것처럼 어디로 갈지 향해야 되잖아. 그때 뭘 만나? 딱 가자마자 바로 트리가드가 앞에서 어슬렁거려. 보통 트리가드 한두 대 쳐봤다가 아유 여긴 아닌갑다 하면서 이제 뭐 돌아간다든가 이런 경험들을 이제 초기에 하게 되지. 그리고 이제 내가 했던 경험, 파토뿔이 방향을 인도하잖아. 파토뿔의 방향대로 진행을 하면서 지도를 얻고 맵을 밝히고 그때 내가 멀기트로 직행을 했어. 그래서 무슨 꼴을 당했지? 험한 꼴. 아주 험한 꼴을 당했지. 레벨업 하나도 안 하고 파밍 하나도 안 하고 기본 장비만 가지고 파토뿔도 그쪽 방향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나는 멀키트가 튜토리얼 보스인 줄 알았어. 한 3시간 넘게 트라이 했나? 결국 후퇴했어. 이쪽에 이제 진행하는 걸 실패하고 그 후로부터 이제 주변 다른 데를 향했지. 그때부터 이제 남부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레벨업도 하면서 이제 훨씬 더 멀키트보다 난이도가 낮은 보스들도 잡으면서 모험이 시작되고 파밍이 시작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단 말이야. 나중에서야 깨달았지. 아, 멀기트 바로 가는 거 아니구나. 길이 그쪽으로 유도한다고 바로 가는 거 아니구나. 파밍 좀 하고 탐험도 좀 하고 이제 다른 곳도 좀 둘러보고 아 이렇게 하고 가니까 이렇게 쉽네. 왜냐면 멀키트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어. 첫 보스라고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될 정도로 다양한 공격들을 시도하는 데다가 이 페이지에는 막아도 데미지가 깎이는 마법형 공격들을 많이 시도해. 거기다가 연속 패턴에다가 물약 저격 패턴도 있지. 시야를 어지러뜨리는 점프 패턴도 있지. 그냥 별거 다 써. 유일한 약점이 딱 하나 있어. 피통이 작다. 맞아.
멀기트는 피통이 작아서 내가 조금만 공격력이 강화돼가지고 가면은 그렇게 현란한 패턴들을 오래 보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좀 강해져서 오면 쉽게 잡히는 보스야. 나중 가서 이제 자책을 했어. 아, 이런 느낌이구나. 어려우면은 탐험 좀 해보면서 파밍 좀 해갖고 와야 되는 거구나. 멀기트를 겪으면서 엘든링이 추구하는 어떤 어려움의 방식이라든가 어떤 플레이의 방식을 처음에 체험하게 되는 거지. 엘든링에서 이렇게 열심히 소중하게 경험을 배웠잖아. 엘든링의 DLC잖아. 엘든링 느낌으로 이제 들어간 거지, 당연히. 그런데 이제 DLC는 이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처음에 들어가서 우리는 사자무를 향했어. 사자무 만만한 애 아니었지. 나는 소울을 오래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웠거든. 물론 뭐 영체를 쓰면은 좀 더 쉽게 잡을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 만나는 보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고 느껴졌었거든. 왜냐면 패턴이 너무나 화려하고 속성도 쓰고 아까 말한 대로 시점 저격 패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다고 멀키트처럼 무슨 뭐 딜찍누로 될 정도의 체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보스라고 느끼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보스인 건 사실 팩트란 말이야. 만약 이제 누군가가 거기서 사자문을 갔는데 아 여긴 아닌갑다. 처음에 선택을 잘못했나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를 가면 어디로 가게 되지? 렐라나로 가게 되죠. 자, 여기가 묘지평원 처음 나왔었을 때 장면이고 조금만 진행하면은 브레거인 돌아다니는 거 볼 수 있고 딱 브레거인 보자마자 딱 그 생각을 했지. 아, 쟤가 트리가드구나. 쟤는 나중에 잡으라는 거구나. 아, 이미 엘든링 본편에 학습을 했기 때문에 브레거인은 스킵을 하고 최초의 진행 루트인 위쪽인 이 세 갈래 길에 딱 도착하게 된단 말이야. 대놓고 길이 이렇게 이어져 있지. 다리까지 이어져 있고 반대쪽 이쪽은 엄청나게 큰 문이 나 여기 길이요라고 하고 자기 어필을 미친 듯이 하고 있지. 평범하게 생각하면은 이쪽이 아니면 이쪽을 향하게 된다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사자무를 선택했어. 근데 사자무가 만만치 않아. 그러면은 아 여긴 아닌갑다 하는 사람이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겠어? 다리를 건너겠지. 위아래로 가는 사람도 당연히 있어. 근데 우리도 처음에 렐라나 가기 전에 위를 갔어. 위쪽으로 갔는데 여기 용 하나 있는 거고. 걔도 이제 만만치 않아. 걔는 이제 메인 보스는 아니니까 필드 보스니까. 어쨌든 여기 요만큼만 진행하면은 막혀. 아래쪽으로는 유일한 보스인 서쪽의 무명역묘를 가잖아? 얘도 첫 보스 치고는 엄청나게 빡세. 물론 위에 있는 양쪽 메인 보스에 비해서는 좀 낮기는 해도 얘도 절대 만만한 애는 아니야. 두 타만 맞으면 그냥 죽어. 그러니까 초창기 때 만날 수 있는 보스들이 어디로 가도 이런 식이야. 사자무 갔다가 아 여긴 아닌갑다 하고 렐라나를 가면은 여긴 더 미쳤어. 갑자기 무슨 쌍검을 치면서 막 속성을 바르면서 무슨 연속기를 5회 7회 정도 날리면서 막 필살기 쓰고 난리 났단 말이지. 본편에서는 멀키트 하나 경험해보고 아 여긴 아닌갑다 그럼 다른 길. 그럼 다른 길 충분히 있었지, 파밍할 길이. 근데 DLC에서는 사자무 갔다가 아 여긴 아닌갑다 하고 가면은 렐라나고 와 여긴 더 미쳤는데 여긴 아닌갑다라고 해서 기껏 가면은 서쪽의 무명역문인데 이 세 개의 보스를 경험하고 나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 미친 거 아니야? 모든 우회 루트가 나한테 다 미친 난이도를 선사해. 여기가 근데 시작하자마자 첫 지역이잖아. 처음에는 아 내가 잘못 선택했으니까 이런 거겠지? 라고 생각했다가도 이게 몇 번 반복되면은 아 DLC라는 이 지역의 난이도는 이게 최하급이구나 라는 생각이 각인될 수밖에 없지. DLC의 지역은 초기에 열려있는 지역 공간 자체가 상당히 협소한데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강력한 보스들이 3마리나 배치돼 있음으로써 내가 그 경험을 달리할 수가 없어. 그것뿐만 아니라 이걸 강화시키는 요소가 하나 더 있어. 본편은 오른쪽이든 아래쪽이든 쉽게 진입이 가능해. DLC는 나중에 이제 지도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분명히 모험 가능한 지역이 있어. 하지만 본편에 비해서 그 모험으로 빠지는 길이라는 게 평범하게 발견할 수가 없지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거의 없는 수준이잖아. 적절한 수준의 어떤 이 살펴보기 정도로는 애초에 파밍이 가능한 서브 지역으로 빠질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의 이 전투 경험을 거의 대부분의 유저가 겪을 수밖에 없게끔 돼 있다는 거지. 의도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느낌이 들어, DLC는. 여기서 이제 유저들이 채팅창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지. 이제 가호를 높이면 됩니다. 가호 레벨이 높아지면 내 공격력과 내성이 퍼센트 단위로 올라간다. 영혼제 레벨을 높이면은 내가 사용하는 영체와 이제 영마가 강해진다. 라는 이제 두 가지가 DLC 전용의 성장 시스템이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가호 시스템에 대해서는 체감하기가 좀 힘들게 되어 있어. 엘든링에 가호 같은 역할을 하는 건 무엇이지?
황금 종자가 그 역할을 해. 교회에 가면은 또 뭔가가 놓여져 있어서 두 가지의 성장 영역이 있었어. 하나는 물약의 개수를 늘려주는 역할, 하나는 물약의 회복량을 늘려주는 역할을 해. 물약 하나가 늘어났을 때의 효과와 체감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직관적이지. 그리고 피가 빠졌을 때 물약 하나를 먹으면 쫙 차오르는 것도 성장을 시킨 것과 안 시킨 게 나한테 체감적으로 되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그런데 가호 레벨은 어때? 눈에 띄게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게 아니다 보니 그치. 좀 덜 직관적이죠. 물약의 개수와 효율에 비해서 체감적인 효과라는 걸 바로 느끼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태란 말이지. 공격력이라는 건 사람마다 워낙에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잖아. 애초에 무기 자체에서도 공격력의 차이가 있고, 방어구의 어떤 종류라든가 무게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방어력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레벨에 의해서도 공격력과 방어력이 다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런 어떤 총체적인 시스템의 합산이 공격력과 방어력, 뭐 내성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가오 레벨의 중요함도 사실 덜 느껴질 수밖에 없어, 초기에는. 그래서 실장님 또 등한시 하셨잖아. 그치, 그 렐라나한테 참교육 당하고 그치. 등한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파밍을 하라고 하는데 올라간지 잘 모르겠고 그냥 뭐 보스는 패턴이지 이러면서 그냥 일단 들이댄 거지 뭐. 그래서 체감적 직관성이 낮은 부분도 가오 레벨의 중요도를 좀 등한시하게 만들기도 하고, 두 번째는 파밍을 하려고 해도 아까 말했듯이 의도적으로 파밍하기도 초기에 좀 어렵게 세팅되어 있다 보니까 가호의 중요도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쉽게 구축되기 어려운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지. 그런데 이 가호 시스템이 조금 더 사악하게 설계되어 있어. 우리는 본편에서 풀강을 아까 하고 왔다 그랬잖아. 그 중에서 가장 메인 강화는 물약의 개수지. 최종 강화를 하게 되면은 물약의 개수는 14개를 가지게 되고, 물약의 회복량은 플러스 12강까지 강화돼. 그런데 가호가 파밍이 안 돼 있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지? 보스한테 죽을 때 잘 기억을 더듬어 봐. 어떻게 죽었는가? 물약을 물약대로 다 쓰고 나서 물약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죽었는가? 아니면 물약은 많이 남아있는데 걔의 패턴에 하다 보니까 그냥 죽었는가? 대부분의 경우 물약은 남아있는데 하다가 그냥 연속기 한 두어 대 맞고 그냥 죽어버린 케이스가 대부분이야. 내가 가오 레벨을 안 올렸기 때문에 아프다라는 개념이 이제 1차적인 개념이지만, 근원적으로는 그런 미친 딜링 시스템은 앞서 내가 파밍해 놓은 또 강화해 놓은 메인 시스템인 물약을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이기도 하다라는 거지.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시키는 이유가 있는데, DLC 딱 들어오자마자 처음 만나게 되는 이 쌍수 들고 하는 애 있었지. 자크람 들고 미친듯이 뱅글뱅글 도는 애. 걔가 어떻게 보면 DLC 지역의 공격 패턴의 약간 샘플 같은 거거든. 걔 공격을 어떻게 해? 무한히 뱅글뱅글 돌고 연속 공격을 날리고 뒤로 빠졌어도 다시 표창 날리고, 피통은 났지만 공격이 끝나진 않잖아. 그래서 유저들이 지 혼자 한다고. 그렇지. 대부분의 몬스터들이 지 혼자 한다고. 전체적으로 DLC의 몬스터는 잡몹이든 보스든 본편에 비해서 연속 공격이 훨씬 더 많아.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수 애들이 애초에 무기를 2개 들고 나와. 쌍수 공격을 할 때 샥샥이지. 아우 너무 싫다 그거 진짜. 잡몹들도 샥샥이야. 앞타를 맞으면은 뒤타도 맞으면서 일단 2대 맞아. 한 방이면은 조금 타이밍 어긋나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길잖아. 그런데 샥샥은 이 2개를 한 번에 구르기로 피할 수 있는 형태로 굴러야 되기 때문에 구르기의 방향과 구르기의 타이밍이 단타에 비해서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내가 지금 샥샥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보스 같은 경우가 샥샥으로 끝나디? 보스는 기본이 샥샥이지. 샥샥 샥샥샥 뭐 이렇게 하든가, 샥 샤샤샥 뭐 하던가 뭐 모두를 다 피하는 건 거의 완벽해져야 되는 거고, 그중 일부의 공격을 허용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 공격 자체가 데미지가 쫙쫙 까져버리면 물약을 먹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그냥 못 받고 죽어버리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물약의 개수가 동인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파편을 좀 올려야지 최소한 물약을 먹을 수 있는 기회라도. 그렇지. 그래서 샥샥 2대를 다 맞으면 죽는 것과 샥샥 2대를 다 맞아도 피가 요만큼 남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야. 적정 레벨의 가오가 파밍돼 있지 않는 경우 그 연속기 패턴에 내가 죽게 되면 물약이 자체적으로 같이 봉인돼 버리니까 난이도가 훨씬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되게 독특한 파트인 거야. 내가 예전에 그 피해거지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했을 거야. 스태미나 조금 늘려달라. 근데 만드시는 분이 그거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 그 스태미나 조금으로 공격 한 방을 더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스태미나 늘어나는 건 요만큼이지만 이게 공격이 2방 나가느냐 3방 나가느냐에는 밸런스적으로는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케이스거든. 가오 레벨 그거 뭐 조금 올라가야 뭐가 달라지는데요?
수치적으로는 조금 달라질지도 몰라. 다만 그 조금이 어떤 특정 상황에서 죽느냐 사느냐를 만드는 걸로 난이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야. 피통의 맥스 레벨이 58 정도가 이제 소프트캡 형태로 돼 있어서 많은 유저분들이 체력을 보통 58에서 60 정도로 찍어. 그러다 보니까 유저들의 피통은 어느 정도로 딱 비슷하게 맞춰져 있지. 장비 상태도 대부분 비슷하게 어느 정도 맞춰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프로 입장에서는 유저들의 피통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충 계산할 수 있지. 그런 상태에서 이 몬스터들이 쓰는 이 공격에 여태까지 실수가 허용되느냐, 그걸 맞고 죽느냐 사느냐, 물약을 먹을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거는 그 조금의 차이라는 거야. 와, 그러면 초회차로 우리가 차크랑 만났을 때도 나는 그걸 보자마자 이게 만약에 DLC의 얼굴인가? 아, 너무 힘들어지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초회차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8회차 정도 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8회차만큼 뻥튀기된 몬스터의 공격을 맞는다면 진짜 이건 샥샥이 아니고 샥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치, 재수 없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은 잘못한 데 한 대 맞고 바로 가는데 이게 정상이 맞는 거냐라는 얘기가 납득이 나올 법하지. 가오 시스템이 생각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함의가 조금 더 있는 거야. 우리는 단순히 수치 조금 올라간다 정도의 느낌을 받았고 그 수치라는 것도 직관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지만 이 가오 시스템의 가장 핵심 부분은 맞고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는 그 수치라는 거지. 가오 레벨이 제대로 올라가 있지 않으면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 가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유도된 또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는 거지. 이번에 패치를 하면서 가오 부분의 효과 조정이 있었지. 초기 낮은 레벨의 가오 레벨일 때 올라가는 내성과 공격력 부분을 상당히 높였어. 20레벨일 때는 그렇게 차이 나진 않대. 앞쪽 레벨일 때는 1레벨 1렙 올렸을 때 올라가는 수치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도록 사실상 바꿨거든. 왜 그랬을까? 초반 지역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너무 하니까. 그렇지. 본인들 예상에 비해서 유저들의 가호 이해도, 가호 파밍 수준이 생각보다 낮았다는 거지. 특히 아까 말했듯이 파밍을 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조차도 지금의 지도와 맵 구조상에서는 쉽지 않단 말이야. 자신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낮은 가호 상태로 보스 트라이를 하는 케이스를 겪다 보니까 너무 쉽게 죽는 거지. 앞부분에 적은 가호 레벨일 때 조금만 높여줘도 그렇게 급사가 나는 케이스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전체적인 밸런스를 조정했다기보다는 유저들이 초기에 파밍이 거의 안 돼 있고 가오에 대한 어떤 중요도의 인식이 약한 타이밍에 겪게 되는 경험을 조금 조정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가오가 생각보다 정말 무서운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제 앞서 조금 설명하긴 했지만 몬스터 패턴 본편에 비해서 훨씬 더 극악해진 거는 뭐 팩트야. 사자무 가로로 길게 생겼지. 근데 그런 애가 고개를 심심하면 쳐들어요. 나는 락온을 했으니까 내 시점도 같이 올라가지. 그런 다음에 얘가 고개를 든 다음에 무슨 짓을 하지? 세 바퀴 360도 바닥 브레스를 깔아. 엄청 짜증나지? 일부러 내 시야를 올려놓고 안 보이는 아래쪽에다가 브레스를 깐다는 거잖아. 이런 게 아주 그냥 기초적인 형태의 어떤 카메라로 나를 화나게 만드는 방법이지. 거기다가 사자무는 돌지. 내가 딜하러 들어가면 얘 몸에 부딪힐 거 아니야. 부딪혔는데 얘가 돌면 나는 밀리지. 거기다가 시점을 위에 머리까지 쳐들면 올라가지. 그럼 뭐 아예 그냥 안 보이지. 안 보인 상태에서 내가 돌기 시작하잖아? 그럼 내 카메라가 100만 이렇게 돌아. 그리고 얘는 이제 돌진하면서 오니까 나는 이제 벽에 돼 있고. 황금하마도 그런 케이스지. 그렇게 등치 크고 세로로 긴데 공중으로 점프까지 하고 그럼 내가 화면 올라갔다가 거기다가 돌진이고. 입 벌리고 다가오는 잡기는 정확한 히트 포인트도 알기가 힘들게 돼 있어. 추적형에 도망도 못 가는데 히트 포인트도 알 수 없다 보니까 되게 칼 타이밍에 굴러이지만 피해지는 돌진 펜터도 많다 보니까 난이도가 훨씬 더 높게 느껴지는 거지. 물론 이 카메라 워크를 가지고 이 난이도를 만드는 거, 말레니아 같은 경우는 날개 같은 걸로 자신의 어떤 공격을 감춘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소울류에서 흔하게 이제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런데 아까 가오 부분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은 그 패턴만 나오면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보인 상태에서 그냥 내가 죽어 있으니 이게 불쾌한 경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런 게 한두 개입니까? 너무 많았어 그런 게.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브레스 같은 거 어때? 멀리서 걔가 나한테 브레스 쏜다. 부채꼴형 방사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짧아. 짧기 때문에 뒤로 빠지라는 패턴이고, 직선형 공격은 옆구르기를 하면 피해진다. 이게 기본이지.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빡치게 만들 수 있을까? 완전 방사형도 아니고 완전 직선도 아닌 요런 방사형은 어떨까? 요런 방사형은 어떻게 피하라는 거지? 대각선 앞쪽으로. 대각선 앞쪽으로 피하든가 얘와의 거리에 의해서 이 구르기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거지. 살짝 넓어지니까 똑같이 굴러도 앞에서 굴렀을 때는 영역 바퀴인데 뒤에서 굴렀을 때는 영역 안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회피 난이도가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지. 기존 직선형 프레스에 비해서는. 바닥을 까는데 타이밍 맞춰서 굴르면은 보통 피해지는 바닥이 일반적이라고. 특히 근접에서 바닥을 깔면. 근데 이걸 조금 더 어렵게 하려면 바닥을 가로로 깔아. 가로로 깔아서 내가 친 기준으로 이쪽으로 깔면은 이렇게 구르는 거는 성공이지만 이렇게 구르면 실패지. 어느 방향으로 굴러도 내가 바닥을 인식하고 구르기만 하면 피해지던 것들이 어느 방향으로 굴렀느냐에 따라서 맞기도 하는 바닥도 있는 거고. 그리고 즉발형 기술. A 패턴과 B 패턴 사이에 약간의 시간 턴 있잖아. 그 시간 턴 사이에 그 다음 어떤 B 패턴이 모션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공격이 있고 모션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공격이 있어. 라단의 타수 중에 상당히 많은 타수는 팔을 드는 동작을 보여줘. 오른손으로 때리겠구나 인식하고 그게 날라올 때 피할 수 있단 말이야. 노골적으로 전조 증상을 보여주는 공격들이 있는 거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샥 나오는 게 있어. 샥샥 X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 우리가 절대 못 피한다고 했던 거. 오른손 먼저 시작한 넥스. 그거는 집중하고 있으면 첫 번째 샥에 반응은 할 수 있어. 그러면 첫 번째 걸 피해. 두 번째 걸 맞아. 이런 식의 어떤 그 즉발력 패턴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되게 집중하면서 긴장감을 유지해야 돼. 진짜 순간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열심히 쳐다봐야 되거든. 그러면 이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져. 그래서 즉발기는 그렇게 많이 넣진 않아. 왜냐 이거는 약간 피지컬 영역으로 바뀌게 되거든. 액션 RPG 게임을 그렇게 반응 속도 베이스로 하게 되면은 굳이 액션 RPG가 아니지. 그럼 뭐 철권 같은 대전형 게임이 돼야지. 그런데 그런 즉발기를 쓰는 보스들도 상당히 많지.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듯이 연속기가 훨씬 더 길어졌어. 원래 본편과 대부분의 소울들은 한 3번 정도 때리면 살짝 쉬어. 경우에 따라서는 3번 쳤다가 끝난 줄 알았지 하면서 이제 뭐 엇박으로 한 번 더 친다던가 요런 느낌의 연속기란 말이야. 그런데 DLC에서는 연속기가 기본이 5타요. 길면 7타까지도 연속기가 이어져. 턴이 끝나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연속 패턴에 상당히 길어져가지고 내가 뭔가를 회피하거나 파괴하는데 훨씬 더 장시간 어떤 회피 기동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도 다 피해낸다는 것 자체에서 오는 난이도가 좀 높게 세팅돼 있지. 변형 패턴도 많지. 예를 들어 베일이 머리가 올 때가 있고 머리 브레스가 올 때가 있고 머리로 그냥 끝날 때도 있어. 머리로 끝나면은 내가 때릴 수 있다? 그걸 내가 공격 패턴인 줄 알고 머리를 계속 때리다 보면은 머리가 왔을 때 맞아. 똑같은 패턴 안에서 앞까지는 비슷한데 뒤에서 달라지는 파생 패턴들이 존재하게 되면은 이것도 구분하고 참아내고 하는 게 난이도가 높아지는 형태거든. 라단 같은 경우도 그때 세보니까 왼손에서 시작하는 패턴이 6개인가 7개, 오른손이 2개. 근데 오른손 2개 중에 하나는 한 대는 무조건 못 피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리듬감도 가장 빠른 리듬감, 적당히 이제 구르기로 피할 수 있는 중간 리듬감, 일부러 엇박으로 느껴지는 3번째 리듬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섞어서 나오는데 샹샹 굴러야 되는 연속기에 익숙하다가 가끔 즉발인데 바로 샥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지. 뭐 그런 식으로 엇박을 뭐 주는 거나 이런 것까지는 원래 엇박이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즉발과 변형 패턴 속에서 존재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회피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될 수밖에 없다. 한 동작에 대한 파생 패턴이 너무 많다. 레스메르도 한 번 샥 뿌리고 나서 이 다음 파생 패턴이 3개인가 됐었고 말레니아조차도 얘가 쓸 수 있는 패턴들이라는 게 그렇게 파생 패턴이 많지 않아. 얘가 기본적으로 빠르고 즉발 패턴이 좀 많아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끝까지 이어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레니아의 패턴이 A, B, C, D, E, F 이런 구조라면 라단 같은 애는 A, A-1, A-1, A-2, A-1에서 A-기획으로 빠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파생이 척 되니까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지금 내가 나열한 것만 이제 이만큼인데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또 보스마다 들어가면은 훨씬 더 어려운 패턴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냥 만들어지기 자체를 더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 그것만 해도 이미 어려운데 아까 말한 가호와 물약봉인 뭐 이런 것까지 겹치게 되면은 점점 이 어려움이라는 것들이 다 가중 효과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패턴일 수도 있고 패턴이 아닐 수도 있는데 DLC에는 원래 본편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었던 스타일이 또 존재해. 뭘까요? 보통 영체는 하드코어하지 않게 게임을 하는 어떤 유저들의 마지막 희망 같은 거였잖아. 이번에 영체 저격 패턴을 넣었더라고. 가이우스 나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꽝 하면서 영체 사망. 기본적으로 돌진으로 시작되는 부분들. 원래 영체를 소환하려면 들어가자마자 땡땡땡땡 하면서 이제 영체를 소환해야 돼. 그러면 내 P랑 MP가 빠져. 그러면은 다시 P를 먹고 자 이제 싸워볼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영체 패턴이란 말이야. 근데 꽤 많은 보스가 들어가자마자
딸랑딸랑 하고 일단 붕 일단 맞고 시작해. 그러니까 이 첫 영체 소환조차도 초기에 좀 회피를 해놓고 안전 패턴에 소환을 해야 돼. 근데 이 영체 소환 모션이 상당히 길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아까 보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속기 패턴이라든가 이런 거랑 겹치면서 초기에 이제 영체를 통해서 어그로를 돌려놓고 좀 한숨 돌린 다음에 이제 이 하시던 분들한테는 그런 초창기 영체 저격 패턴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느낌이 들게 되는 거지. 거기다가 그 공격이 아까 가오 레벨 이런 거랑 맞물려서 들어가자마자 영체 뽑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케이스를 겪다 보면은 난이도가 뭐 낮게 느껴질 겨를이 있나?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지. 이거 뭐야? 근데 저격까지는 그래도 몇 번 들이대다 보면은 초창기 이제 오는 돌진 한번 피하고 어쨌든 이제 영체를 소환해낼 수 있어. 근데 나는 그 중에서 특히 메스메르는 좀 많이 갔다고 생각해. 메스메르는 쓰는 대부분의 기술이 광역기야. 영체를 쓰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보통 플레이를 하느냐, 영체가 어그로를 끌어줘. 보스가 영체를 보는 사이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보스의 뒤를 가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게 기본적인 딜링 방식이란 말이야. 근데 메스메르 그렇게 빠르게 광속 이동을 하면서 모든 게 다 광역기면은, 자 영체가 저기서 어그로 끌어주고 있어, 자 때리러 가야지 라고 하는데 왕 돌려버리면, 그럼 난 때리러 가다가 그냥 뒤에서 그냥 얻어맞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언제 때리라는 거야? 나한테 들어와도 못 때려, 영체를 때리고 있어도 못 때려. 그러면 때릴 수가 없잖아.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메스메르 같은 경우는 영체를 소환하면은 사람에 따라서 난이도가 훨씬 더 높게 느껴질 수가 있어. 영체를 소환하지 않고 초기부터 패턴을 내가 결국 피하는 형태로 적응을 해버리면은, 그래도 이제 반복 숙달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안전한 패턴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될 수도 있고 점차 어떻게 나아지는데, 공격이 영체한테도 향할 수도 있고 나한테도 향할 수도 있고, 이걸 하다 보면 그 패턴이 제대로 딱 알기가 힘든단 말이야. 그런데 영체를 향한 공격이 옆에 있는 나한테 뭐 같이 맞고 막 이런 상태가 반복되다 보면은 패턴 숙련도 안 되는데 맞기는 계속 맞고 시간은 계속 가는 형태라서, 메스메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영체가 있으면 더 힘들 수도 있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메스메르를 되게 쉽게 잡았잖아. 왜냐면 나는 애초에 영체를 쓴 적이 없다 보니까 나한테 날라오는 공격만 피하면 되고, 메스메르 같은 경우는 레날라에 비해서 하나의 패턴이 시작되면은 그 패턴이 파생 패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 얘는 A가 시작되면은 내가 끝까지 이해를 한 다음에 안전 패턴까지 때리는 부분이 되게 명쾌해가지고 중간에 내가 다르게 수정해야 될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만 확실히 이해된 다음부터는 되게 쉽게 잡히는 애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차이가 되게 심한 케이스지. 어떤 사람은 메스메르는 정말 쉽게 잡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메스메르에서 막 200트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체감 격차가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게 설계돼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만 해도 어렵다는 말을 듣는데 뭐 거의 사고도 넘치지 않나? 맞아요. 초반에 평가가 안 좋게 나왔던 이유들이 좀 이해가 돼요. DLC는 이런 게 이제 차고 넘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지도야. 지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 월드 전체가 거대한 스콜라라고 이거. 맞는 말이야. 엄밀히 따지면 다크소울 1 쪽에 좀 더 가깝긴 한데, 이게 더 사악한 건 뭐냐면 지도의 형태 자체가 본편과 똑같다라는 게 문제야. 이 지도를 열고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이놈의 게임은 내가 저기 옆을 가고자 할 때 그 막힌 데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어. 우리 그때 멀리서 봤던 파란색 기둥 저기 가야 된다고 했던 그게 나락지도였던 거죠. 나락지도야. 같은.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은 잘못 만들어졌고 쓰레기고 93점 말도 안 되고 미야자키가 감을 잃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결론 내버리면은 그것 나름대로 결론일 수도 있겠지. 그런데 나는 설마? 만약 이것이 모두 다 의도적이었다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